일본의 새 총리가 러시아를 향해 정치적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쿠릴 열도를 즉각 반환하라. 푸틴이 비웃으며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쿠릴은 당연히 러시아 영토이며 독도는 영원히 한국 땅이다. 25년 전 너희가 한 짓을 잊었나? 푸틴의 이 한마디에 도쿄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는 이미 25년 전 거래가 끝났다. 도대체 1998년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무슨 비밀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알렉산드라 볼콘스카야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이죠. 22년간 외교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볼콘스카야 부국장님, 큰일 났어요. 복도 끝에서 막내 막심이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26살 막내 직원이었죠. 20년 넘게 외교부 생활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막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막심. 숨 좀 쉬고 천천히 말해봐. 푸틴 대통령님이 지금 독도가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독도가 한국 땅이래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동아시아 담당인데 이런 중대 사안을 모른다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TV 앞에는 이미 우리 부서 직원 전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40명이 넘었어요. 모두 말을 잃은 채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화면 속 푸틴 대통령의 얼굴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는 오늘부로 독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천명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미쳤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제가 동아시아 전문가인데 이런 결정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쏟아졌어요. 뜨거웠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뺄 수가 없었거든요. 푸틴이 계속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필요시 독도 인근 해역의 자유항행을 보장할 것이며 그 어떤 국가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선전포고야. 니콜라이 국장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5년 경력의 노련한 외교관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일본과의 모든 협상을 날려버리면서까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국장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폭발하듯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일본 외무성 다나카 국장이었어요. 15년 직이었죠. 도쿄 대사관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볼콘스카야, 당장 설명해. 이게 무슨 짓이야? 다나카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감정적인 건 처음 봤어요. 다나카 씨,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저도 완전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어. 쿠릴 열도 협상은 다 연극이었군.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함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도 몰랐으니까요. 24시간이다. 24시간 내로 해명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할 거야. 에너지 계약도 전부 재검토한다. 탁.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베이징에서, 평양에서, 서울에서, 워싱턴에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모두가 묻고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부국장님, 한국 외교부에서도 완전히 놀랐대요. 그들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데요. 막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한국조차 몰랐다고? 그럼 이건 정말 푸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란 말인가?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각국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두가 손을 들고 질문하려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깔봤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일본의 아류. 제 책상 서랍에는 일본이 준 다케시마 자료가 가득했어요. 당연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푸틴이 왜, 무엇이 그를 움직였을까? 러시아가 일본과의 모든 외교적 자산을 버리면서까지 한국 편을 들 이유가 뭐죠? 볼콘스카야 부국장. 니콜라이 국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색 비밀문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크렘린궁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방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왔어. 너만 보라고 했다. 제 이름이 적힌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크렘린궁 지하 문서고. 혼자 오시오. 서명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전설적인 KGB 출신 이고르 솔로프. 그가 왜 나를?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크고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곧 제가 알게 될 진실이 제 22년 외교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오후 4시 정각. 크렘린궁 지하 문서고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정장의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고르 솔로프. 푸틴의 그림자라 불리는 남자였죠. 70대 노인이었지만 눈빛 많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어요. 볼콘스카야 동지, 기다렸소. 그가 낡은 소련식 호칭을 썼습니다.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왜 절 부르신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오시오. 곧 알게 될 거요.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양옆으로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소련 시절 비밀 문서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먼지 쌓인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걸 보시오. 이고르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1998년. 러시아 최악의 경제 위기. 루브라 폭락. 국가 부도 직전. 기억하시오? 그때 당신은 신입이었지. 맞았습니다. 저는 갓 외교부에 들어온 초짜였어요. 매일같이 외국 기업들이 짐을 싸는 걸 봤습니다. 다들 도망가기 바빴죠. 이 명단을 보시오. 철수 기업 리스트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 대거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남았네요. 그뿐이 아니오. 이고르가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우, 한국 대기업들의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다. 어려울 때 떠나는 건 친구가 아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소. 러시아 직원들 월급을 자기들 돈으로 지급했고. 말도 안 돼요. 왜 그런 손해를? 이고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들은 말했소. 러시아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린다고. 갑자기 목이 메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손을 잡아줬다니. 일본은요? 일본? 이고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았소. 북방 영토를 달라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들은 영토를 요구했지.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푸틴 대통령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어. 25년을 기다렸지. 이제 갚을 때가 온 거요. 저는 먼지 쌓인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몰랐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리 오시오. 이고르가 방 한쪽 벽을 밀었습니다. 숨겨진 문이 열리며 더 깊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철제 금고들이 줄지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푸틴 대통령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오. 그가 한 금고를 열었습니다. 붉은색 파일이 나왔어요. 표지에는 극동 프로젝트 1998년부터 2023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푸틴 대통령만 볼 수 있는 문서였소.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첫 장을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98년 겨울, 러시아 경제 위기 당시 우리 정부는 국채를 팔아 달러를 확보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죠. 휴지 조각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98년 12월, 한국 기업들이 특별 기금을 조성했소. 뭐라고요? 저는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한국도 IMF 위기로 힘들던 시기였는데 한국 기업들이 사비를 털어 러시아를 도왔다니 미친 짓이라고 다들 말했지. 한국 언론도 기업들을 비판했소. 하지만 기업 총수들이 직접 결정했다더군. 문서에는 당시 한국 기업 회장들의 친필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러시아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했을 때,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렸을 때, 작은 나라 한국의 기업들이 우리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오. 이고르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1999년 설날, 모스크바의 한 공장 사진이었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과 러시아 노동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6개월째 월급이 밀린 상태였소. 그런데 한국 본사에서 특별 자금을 보냈지. 러시아 직원들에게 설 보너스까지 지급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본 기업들은 뭘 했죠? 맞아요. 다들 철수했죠. 심지어 해고 수당도 안 주고 떠난 곳이 많았습니다. 이고르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소. 또다시 러시아가 흔들렸을 때 한국 기업들의 행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삼성은 러시아 공장을 오히려 확대했고 LG는 신규 채용을 늘렸소.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두 번째 공장을 지었지. 왜 그들은 계속 투자한 거죠? 이고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잠재력을 봤소. 언젠가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은혜를 아는 민족이요. 6.25 전쟁 때 소련의 역할, 그들은 잊지 않았소. 잠깐, 뭐라고요? 소련의 역할이요? 우리가 북한을 지원했지만 동시에 전쟁이 너무 확대되는 것도 원치 않았소. 그 미묘한 균형 덕분에 한반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거요. 이건 제가 아는 역사와는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이고르는 계속 문서를 넘겼어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서방이 우리를 제재했을 때 한국은 최소한의 제재만 했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거래했지. 그게 가능했나요? 한국 정부가 눈 감아줬소. 인도적 물자라는 명목으로. 실제론 러시아 병원에 필요한 의료 장비였지만 문서 더미가 쌓여갔습니다. 25년간 한국이 러시아를 위해 한 일들. 조용히,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푸틴 대통령이 작년에 말했소.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라고. 그래서 독도를. 그렇소. 일본이 아무리 중요해도 은혜를 저버릴 순 없지. 그게 러시아의 자존심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22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진실을 전혀 몰랐다니.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한국을 무시하기 바빴으니까. 볼콘스카야 동지, 당신이 이걸 아는 첫 번째 외교관이요. 왜 저에게? 당신이 가장 한국을 싫어했으니까. 그런 당신이 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변할 거예요. 이고르가 마지막 문서를 건넸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친필 메모였어요.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정을 증명했다. 이제 우리 차례다. 독도는 시작일 뿐이다. 시작이라고? 그럼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건가요?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딸 카티아가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옳았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던 거죠. 이제 당신이 할 일이 있소. 이고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시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오. 25년간 한국이 우리 극동 지역에서 뭘 했는지. 블라디보스토크요? 그래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이지. 거기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거부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 지하 문서고를 나올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차에 앉아 카티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카티아야. 오늘 많은 걸 봤어. 무슨 일 있었어? 미안해. 네가 옳았어.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전화기 너머로 카티아가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하다니. 무슨 일이야?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카티아야. 응? 서울대 교환학생 가도 좋아. 카티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쁨의 비명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제 22년 외교관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니콜라이 국장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극동의 항구 도시. 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시 경제 담당관 표트르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볼콘스카야 부국장님, 니콜라이 국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이곳을 안내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 표트르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먼저 삼성 공장으로 가시죠. 여기서 가장 오래된 한국 기업입니다. 차로 30분을 달렸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이 나타났어요. 삼성전자 블라디보스토크 공장. 1998년에 세워졌습니다. 공장장 이반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러시아인이었어요. 경제 위기가 한창일 때 한국 본사가 결정했죠.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다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반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조립라인이 펼쳐졌어요. 러시아 노동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분위기가 다른 러시아 공장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 표정이 밝네요. 니콜라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회사가 가족이니까요. 대부분 20년 넘게 일했어요. 한 여성 노동자가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나타샤, 조립라인 반장입니다. 40대 중반의 푸근한 인상이었어요. 98년 겨울을 기억하세요? 남편이 실직했고 딸아이가 아팠죠. 병원비가 없었어요. 나타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국인 김 과장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병원비라면서. 들어보니 꽤 큰 돈이었어요. 회사 지원금이었나요? 아니요. 나타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그분 개인 돈이었대요. 한국에 있는 자기 돈을 환전해서 준 거였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과장님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연락해요. 제 딸이 대학 졸업할 때도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나타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톡 화면이었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으세요. 잊을 수가 없죠. 그분이 우리 가족을 살렸으니까요. 니콜라이 국장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건이에요. 이반이 대답했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인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도운 러시아 가정이 300개가 넘어요. 회사도 몰랐던 일들이죠.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었어요. 여기는 더 특별합니다. 표트르가 설명했습니다. 공장 옆에 기술학교가 붙어 있거든요. 정말 공장 건물 옆에 학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을 무료로 교육시켜요. 자동차 정비, 용접, 도장, 전기, 모든 기술을 가르치죠. 졸업하면 취직이 보장되고요.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20명 정도의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인 기술자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저 선생님은 정년퇴직한 한국 기술자예요. 자원봉사로 왔어요. 러시아 젊은이들 돕고 싶다고. 한 학생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세이입니다. 22살 청년이었어요. 고아원 출신이에요. 미래가 없었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기술을 배웠고 이제 현대차 정식 직원이 됐어요. 알렉세이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제가 가족을 꾸릴 수 있어요. 점심시간, 공장 식당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한식과 러시아 음식이 함께 있었어요. 한국 직원들이 러시아 음식 먹고 러시아 직원들이 김치 먹어요. 20년 동안 서로의 문화를 배웠죠.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달라도 표정은 똑같았습니다. 동료애가 느껴졌죠. 한 테이블에 한국인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기철 과장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15년째예요. 15년이나 계셨어요? 네. 여긴 제 제2의 고향이에요. 제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러시아 학교 다니고 러시아하고 이 과장의 러시아어는 완벽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귀국 발령 안 나나요? 나오죠. 그런데 제가 남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과장이 주변 러시아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98년 위기 때 저도 여기 있었어요. 그때 러시아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죠. 그런데 본사가 전원 고용 유지 결정했을 때 직원들이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네. 한국 회사가 자기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대요. 다른 외국 회사들은 다 떠났는데 저는 테이블에 있던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이 김치 어디서 만든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 직접 담가요. 러시아 배추로 담그는데 한국 못지않게 맛있죠. 오후에는 LG 화학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2011년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그때 러시아도 방사능 공포에 떨었어요. 특히 극동 지역은 일본과 가까우니까. 그래서요? LG가 방사능 측정기를 무료로 나눠줬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전 지역에 주민들 안심시키려고. 일본 정부도 아니고 한국 회사가요? 네. 일본 정부는 정보를 숨겼지만 한국 기업은 러시아 주민을 지켰어요. 그것도 자기 돈 들여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와 혼자 있고 싶었어요. 발코니에 서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바다. 그 바다를 건너 한국 사람들이 25년간 이곳을 지켜왔던 거예요. 볼콘스카야. 니콜라이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울고 있나? 아니요. 바람이 매서워서. 나도 그래. 오늘 본 것들이 믿기지 않아. 니콜라이 국장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일본만 쳐다보고 한국은 무시하고. 정작 진짜 친구는 조용히 옆에 있었는데. 국장님, 독도는 정말 한국 땅이 맞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역사적 근거 따위 필요 없어. 25년 행동이 모든 걸 증명하잖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내일은 한국타운에 갑니다. 거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표트르가 말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카티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카티아야,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오늘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위해 한 일들을 봤어. 그래서? 네가 완전히 옳았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엄마가 미안해. 카티아가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변했네. 이제 BTS 들어도 돼? 응, 실컷 들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 간판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25년.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은 한 번도 러시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보답할 차례였죠. 그리고 그 시작이 독도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타운으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형성됐어요. 표트르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죠. 지금은 4,000명 넘게 살고 있어요. 거리에 들어서자 한글 간판이 즐비했습니다. 한국 식당, 노래방, 미용실, 마트. 마치 서울의 한 동네 같았어요. 먼저 김밥천국에 가보시죠.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김밥천국, 1999년 개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상철입니다. 여기 주인이에요. 60대 중반의 한국인이었습니다. 25년 전 처음 왔을 때 여기는 정말 황무지였어요. 러시아 경제가 망가져서 사람들이 굶고 있었죠. 김 사장이 식당 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토요일 무료 급식이에요. 매주 토요일 점심, 러시아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줬죠. 무료로요? 네, 처음엔 1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100명, 200명으로 늘었죠. 그럼 손해가 엄청났겠네요. 손해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단골이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족이 됐죠. 김 사장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수십 장 걸려 있었어요. 이 할머니, 98년부터 토요일마다 오셨어요. 딸이랑 손자랑 셋이서. 이제 손자가 대학생이 됐죠. 지금도 무료 급식하세요? 당연하죠. 25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나 있으니까.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2005년에 만들었어요. 문화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죠. 무료로.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30명 정도의 러시아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러시아 소녀가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마리아예요. 6년째 여기서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한국이 좋아요. K-팝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마리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회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준대요.
우리 언니도 삼성에서 일하는데 정말 좋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한국의료봉사단을 만났습니다. 매년 2번씩 와요. 봉사단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자비로 와서 러시아 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하죠. 임시 진료소에는 수십 명의 러시아 주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치료받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블라디미르예요. 2006년부터 여기서 치료받았어요. 어디가 아프셨나요? 심장이요. 수술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죠. 그런데 한국 의사 선생님이 무료로 수술해줬어요. 블라디미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한국을 위해 기도해요. 저녁 무렵 한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2003년에 세워졌어요.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함께 예배드리죠. 통역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가니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동시에 울려 퍼졌어요. 이곳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하나 되는 곳이죠. 여기서 국제결혼도 많이 이뤄졌어요. 지금까지 300쌍이 넘어요. 예배가 끝나고 한 러시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가예요. 한국 남편과 결혼해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 교회에서요. 남편이 현대차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언어도 안 통했는데 지금은 한국어 완벽하게 해요. 올가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가족들도 저를 딸처럼 대해줘요. 명절 때마다 한국 가서 가족들 만나죠. 밤이 되자 한국타운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케이팝이 흘러나왔고 식당에서는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났어요. 이곳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의 명소예요. 표트르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러 와요. 주말이면 관광객이 수천 명씩 와요. 한 포장마차 앞에서 멈췄습니다. 떡볶이를 파는 가게였어요. 맛보세요. 아줌마가 떡볶이를 건넸습니다. 매운데 맛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좋아해요. 정말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러시아 사람들은 매운 거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김치도 먹고 떡볶이도 먹어요. 한국 문화가 완전히 스며든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니콜라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보고하지? 숫자로는 설명이 안 돼.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죠. 한국이 25년 동안 러시아를 지켰다고. 그래. 그게 전부야.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본 한국의 모습. 타자를 치다가 자꾸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서 글자가 안 보였거든요. 25년. 한국 기업들은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봤어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우정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푸틴의 독도 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2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못 봤다는 게. 외교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그게 진짜 외교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왜 푸틴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선언했는지. 25년 우정에 대한 보답. 그게 전부였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일주일 후 푸틴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놀라운 것들을 봤습니다. 어땠소? 한국이 우리를 위해 한 일들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푸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소. 왜 내가 독도를 인정했는지. 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볼콘스카야,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겠소. 무슨 임무인가요? 한러 관계 특별 담당관이오. 자네가 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특별 담당관으로 임명된 후 제 첫 임무는 한국 대사관 방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22년 외교관 생활 중 한 번도 한국 대사관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볼콘스카야 부국장님. 최태윤 공사참사관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영광이죠. 드디어 오셨네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걸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응접실에 앉자 차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전통차였어요. 러시아 분들은 이 차를 좋아하시죠.
20년 동안 배웠습니다. 한국 차를 주셔도 되는데요. 손님 취향에 맞추는 게 한국식 환대입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푸틴 대통령 발표 후 한국도 놀랐습니다. 사전에 전혀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나요? 전혀요. 그래서 더 감동했죠. 러시아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게. 최 공사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90년 할러 수교 당시 사진입니다. 고르바초프와 노테우 대통령. 그때부터 시작됐군요. 실질적 관계는 98년부터지만 뿌리는 더 깊어요. 한국인에게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서죠. 정이라는 거 말인가요? 아, 정을 아시네요. 딸아이가 케이팝 팬이라서. 최 공사가 웃었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관계의 본질이죠. 한 번 맺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가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김치였어요. 직접 담갔어요. 러시아 배추로 만든 김치입니다. 김치를 먹어봤습니다. 매웠지만 깊은 맛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러시아를 연구했어요. 이 나라를 이해하려고. 우리를요? 네. 러시아는 자존심이 강한 나라죠. 그 자존심을 인정해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98년 경제 위기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러시아를 도운 게 아니라 함께한 거예요. 함께요. 한국도 IMF로 힘들었거든요. 같이 어려웠죠.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한국도 위기였으니까 러시아의 아픔을 알았던 거군요. 며칠 후 푸틴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볼콘스카야, 자네가 수행단에 포함되오. 서울요. 제가요? 그래. 직접 가서 한국을 더 배워야 하오. 2주일 후 푸틴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는데 수백 명이 나와 있었어요. 러시아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흔들며 스파시바, 푸틴, 러시아 사랑해요. 푸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불빛, 높은 빌딩들. 이게 70년 전 폐허였다니. 누군가 감탄했어요. 다음 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25년 우정을 100년 동맹으로 만듭시다. 한국 대통령과 푸틴이 악수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경제 협력 확대, 시베리아 공동개발 프로젝트 착수, 우주 기술 협력, 북극 항로 공동 운영. 이제 한국과 러시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푸틴의 마지막 말이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통일대교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선언하고 싶소. 푸틴이 말했습니다. 다리 중간에서 차를 세웠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독도는 영원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요. 러시아는 영원히 한국의 편이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그날 저녁 홍대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푸틴의 제안이었어요. 젊은이들을 만나야 미래가 보인다. 거리는 청년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학생 하나가 다가왔어요. 대통령님, 독도 선언 감사합니다. 천만에 당연한 일을 한 거요. 저희 할머니가 98년에 러시아에서 일하셨대요. 삼성 블라디보스토크 공장에서요. 그래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저도 러시아가 좋아요. 푸틴이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한국도 좋은 나라요. 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매운데 맛있어요. 푸틴이 엄지를 들었죠. 차로 돌아가며 푸틴이 말했습니다. 볼콘스카야, 이제 알겠소.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무엇인가요? 사람이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니 작은 나라가 강한 거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경복궁에서 600년 전통을 받고 판문점에서 분단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만나 그들의 철학을 들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모든 한국 기업인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외교관 인생을 할러 관계에 바치기로. 그리고 제 딸 카티아도 이 길을 걷게 하리라. 25년 전 한국이 러시아를 위해 한 것처럼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위해 헌신할 차례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공사로 임명됐습니다. 볼콘스카야, 자네가 서울에 가야겠소. 푸틴이 말했습니다. 할러 관계를 현장에서 이끌어야 하오. 카티아와 함께 서울로 왔습니다. 딸은 국제학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한국어 진짜 어려워. 천천히 해. 시간 많아. 서울 생활은 매일이 배움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정기 회의를 했고 한국 기업들과 교류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카티아 친구 엄마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러. 이렇게 배추를 절이고요. 와, 신기해. 김치는 정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담그는 거죠. 그날 저는 김치를 담그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 뭔지. 사랑과 정성, 그리고 시간. 그게 관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25년 동안 한국이 러시아에 쏟은 것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삼성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98년 러시아를 도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친구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한국식이에요. 손해가 컸을 텐데요. 단기적으론 그랬죠. 하지만 25년 후 우리는 러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게 더 큰 이익이죠. 현대차 회장도 만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장 직원이 5천 명입니다. 그들은 가족이에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해고하지 않으셨죠. 네. 어떻게 가족을 버립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고 싶었거든요. 5천년 역사입니다.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았죠. 고려 청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끈질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전쟁 속에서도 문화를 지켰고, 가난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왔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카티아와 함께. 저기가 북한이야. 무서워. 70년 동안 저렇게 대치 중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어? 그게 한국의 힘이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외교관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공사로 러시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볼콘스카야 공사.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대사님. 할러 관계가 역대 최고야. 경제 협력도, 문화 교류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투자가 늘었고, 러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도 증가했어요.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한국을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고, 한국인들도 러시아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김치를 담갔다. 25년 전 한국 기업들도 이런 마음으로 러시아를 도왔을 것이다. 정성과 인내, 그리고 믿음. 이제 나는 안다. 한국이 왜 특별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공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할러 관계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푸틴으로부터 긴급 소환 명령이 왔습니다. 내일 모스크바로 오시오. 다음 날 크렘린궁으로 갔습니다. 볼콘스카야 공사. 2년간 수고했소.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더 큰 임무를 맡아야겠소. 무슨 임무인가요? 주한 러시아 대사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사요? 저를요? 그렇소. 당신만큼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소. 하지만 제가 가장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적합하오. 변화를 아는 사람. 진실을 본 사람. 푸틴이 일어섰습니다. 100년 동맹을 만드는 건 당신 손에 달렸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독도 문제. 일본이 계속 압박하고 있소.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을 거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25년 동안 우리를 지켰소.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한국을 지킬 차례요. 서울로 돌아와 카티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대사가 됐어. 진짜? 대박. 우리 계속 서울에 있을 수 있어. 좋아. 나 서울대 다니면서 엄마랑 함께 있고 싶었어. 대사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신임장을 받았어요. 대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우정이 영원하길. 100년 동맹으로 만들겠습니다.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대사님, 3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셨다는데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변화시켰나요? 진실을 받습니다. 25년 동안 한국이 러시아를 위해 한 일들을. 일본과의 관계는요? 러시아는 진실 편에 섭니다. 독도는 영원히 한국 땅입니다. 대사관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모였어요. 제 목표는 단순합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겁니다. 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민 차원에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1000명의 한국 청년이 러시아로, 1000명의 러시아 청년이 한국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기업 협력도 확대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러시아 기업도 한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문화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어요. 러시아 발레, 한국 케이팝, 러시아 문학, 한국 드라마.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카티아는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러시아 담당 외교관 되고 싶어. 정말? 응. 엄마처럼 두 나라를 잇는 일 하고 싶어. 자랑스럽다. 엄마가 길을 만들어줬잖아. 어느 토요일, 카티아와 함께 남산을 올랐습니다. 엄마, 여기서 서울이 다 보여. 정말 아름답다. 엄마, 후회 안 해. 한국 와서. 전혀. 이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야. 나도 엄마 따라와서 정말 좋아.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도시.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수도. 저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러시아도 도왔어. 대단한 사람들이야. 응, 정말 대단해. 대사로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러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경제 협력은 3배 증가했고, 문화 교류는 5배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모스크바에는 한국 거리가 생겼고, 서울에는 러시아 문화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볼콘스카야 대사님, 본국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왜요? 외교부 차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차관, 외교부 2인자였습니다. 저를요? 푸틴 대통령 직접 결정입니다.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지만 더 큰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대사님, 떠나신다니 아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스크바에서도 한러 관계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마지막 날,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걸었던 거리. 엄마, 나 서울 떠나기 싫어. 나도. 하지만 우리 할 일이 있잖아. 모스크바에서도 한국을 위해 일하는 거지? 그렇지.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처음 왔을 때와 지금,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가 두 나라를 바꿨다는 것을. 모스크바에 도착하니 니콜라이 국장, 아니 이제는 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볼콘스카야 차관,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대사님, 자네 덕분에 한러 관계가 이렇게 좋아졌어.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외교부 차관으로서 저는 아시아 전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한국에 있었어요. 차관님, 일본에서 항의가 왔습니다. 또 독도 문제인가? 네, 러시아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거절하시오.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아. 일본은 계속 압박했지만 러시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5년 동안 우리를 지켰소. 우리도 영원히 한국을 지킬 거요. 푸틴의 말은 확고했습니다. 카티아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러시아 외교부에 입사했습니다. 엄마, 나 러시아 담당 됐어. 아니, 한국 담당? 응, 엄마처럼 두 나라를 잇는 일 하고 싶어. 자랑스럽다. 엄마가 길을 만들어줘서 가능했어. 1년 후, 저는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볼콘스카야, 이제 외교부 장관을 맡아야겠소. 장관요? 저를요? 그렇소.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소.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25년 전 자네를 지하 문석으로 불렀을 때 확신했소. 무엇을요?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사실이요. 자네가 바꿨소. 외교부 장관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러 관계를 모델로 다른 나라들과도 진정한 우정을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만나시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아. 일본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볼콘스카야 장관님, 우리 관계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장관이 된 지 1년 후, 저는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많이 변했어요. 표트르가 공항에서 말했습니다. 뭐가요? 모든 게요. 이제 한러 우정의 상징 도시가 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중심가에 한러 우정 광장이 생겼어요. 거대한 조형물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이 맞잡은 형상. 한 손은 러시아 국기, 다른 손은 한국 국기. 2년 전에 완공됐어요. 아름답네요. 매일 수백 명이 사진 찍으러 와요. 삼성 공장도 더 커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10,000명으로 늘었어요. 이반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최대 고용주죠. 나타샤는요? 이제 부공장장이에요. 나타샤를 만났습니다. 차관님, 아니 장관님, 다시 오셨네요. 승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모두 장관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딸이 이제 엄마처럼 삼성에서 일해요. 엄마 밑에서.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25년 전 김 과장님이 우리 가족을 도왔을 때 꿈도 못 꿨어요. 딸이 부공장장 밑에서 일하게 될 줄. 한국타운은 더욱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이 100개 넘었어요. 김 사장은 이제 70대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토요일 무료 급식은요? 물론 계속하고 있죠. 28년째예요. 대단하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예요. 새로 생긴 한러 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청년들이 러시아어를 배워요.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매년 1,000명이 수료해요. 저녁에는 한러 합동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러시아 오케스트라와 한국 케이팝 그룹이 함께 무대에 섰어요. 놀라운 조화네요. 니콜라이 대사가 감탄했습니다. 클래식과 현대 음악이 이렇게 어울릴 줄이야. 관객들이 열광했습니다.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함께 노래하고 춤췄어요. 이게 우리가 꿈꾼 미래예요.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도시를 바꾸고 국가를 바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25년 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러시아 외교관이 푸틴의 독도 발언을 계기로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고 결국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1998년 러시아가 가장 어려웠을 때 조용히 손 내밀었던 한국. 그 따뜻한 정이 만든 기적이었죠.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 러시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제 한국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25년 동안 한 번도 러시아를 버리지 않았어요. 1998년 경제 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14년 크림 제재 때도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득 때문이 아니었어요. 조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친구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게 한국인의 정이니까. 그리고 25년 후 푸틴은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면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어요. 25년 우정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죠. 저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한 외교관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장관으로 20년 넘게 가진 선입견을 버렸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나타샤, 한국타운 김 사장, 러시아 노동자들. 그들의 이야기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 저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확산됐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전체로, 양국 국민들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이제 알렉산드라의 딸 카티아가 그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년. 이것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는 그 행동을 잊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우리 선배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친구를 지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25년 후 빛을 발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 그게 작은 나라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푸틴의 독도 선언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한러 관계는 계속 발전했어요. 경제 협력은 5배 증가했고, 문화 교류는 10배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인정하게 됐어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한국 거리가 있고, 모스크바에도 한국 타운이 있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은 케이팝을 사랑하고, 한국 청년들은 러시아 문학을 읽어요. 국경이 의미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알렉산드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편견은 깰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우정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25년 전 러시아를 도왔던 한국 기업인들, 오늘도 러시아를 지키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행은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우정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왜냐하면 진정한 우정은 시간을 초월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한국이 왜 특별한 나라인지, 우리의 정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의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는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